네, 프랜시스 베이컨의 신기관이라는 책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아, 진석용 씨가 옮긴 거고요. 한길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인간의 정신적 에너지를 기관 속에 넣으면 지식이 생산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저작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자연의 해석과 인간의 자연 지배에 관한 자문이란 부제가 붙었고, 참된 귀납법으로 중세를 열어젖히고 근대 정신을 싹 틔웠죠.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목적론적인 고대 그리스 세계관 전체를 통렬히 비난하고 기계론적 세계관을 주장하며 현대적 실용주의자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거창하고 추상적이만한 고대 그리스 철학은 인간의 조건을 전혀 계산하지 못하고 관념에 머문 혼란으로 오히려 수많은 지적 편견과 오류를 낳았다고 맹렬히 공격하는 베이컨입니다. 그가 혈장 열어놓은 근대의 문에 데카르트가 들어오고 급기야는 뉴턴의 입장하며 기계론적 패러다임은 천하무적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사상과 사후세계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중세의 목표는 사라지고 우주의 질서대로 따르기 원하는 세상이 펼쳐집니다. 왜냐고 물었던 질문에 그런 건 알 필요가 없다며 어떻게가 중요하다고 답을 제시합니다. 이후 신중심주의를 걷어낸 존 루크, 정부의 규제와 통제를 비판하고 효율성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법칙을 제시한 애덤 스미스로 전 사회적 영역에서의 사상은 정립되어 갑니다. 총 2권 중 제1권은 아는 것이 힘이란 이론을 바탕으로 타파해야 할 4가지 우상에 대한 논박과 함께 귀납법의 개요를 설명하고, 제2권은 제시한 귀납법의 구체적 예를 들며 과학적으로 성취해 나갈 영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16세기 영국 르네상스를 이끈 철학자이자 변호사, 대법관 등을 지낸 베이컨은 인쇄술과 화약, 나침반의 발명에 커다란 감명을 받았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저자들은 소년 시절부터 싫어하여 인간 지성의 편견과 오류 타파에 적극 노력하고 과학적 연구와 실험을 통해 인간 삶의 이용 후생의 분명한 동기를 제시합니다. 학문의 유일무이한 목적을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효과적으로 다스려 인간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에 둡니다. 그리스 철학은 아이들처럼 떠들기만 하고 생산 능력도 없으며 말만 요란할 뿐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비난합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을 가져오는 수익 실험보다는 빛을 가져오는 계명 실험에 치중해야 함도 강조하며 이성과 관련된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과 논중과 관련된 극장의 우상을 우선 제거해야 할 우상으로 꼽았습니다. 계획된 실험을 통해 얻은 경험에서 중간 수준 공리, 사물의 형상, 이때의 형상은 사물을 지배하는 법칙을 이끌어내고 다시 새로운 실험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인간 자체의 인간 종족 자체에 존재하는 종족의 우상은 사물의 본 모습이 아닌 사물에서 나오는 반사 광선을 왜곡하고 굴절시키는 표면이 고르지 못한 거울로 보았고, 동굴의 우상은 각 개인이 철학이나 명상을 통해 왜곡하고 타락시키는 우상이며 대표적인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라고 말합니다. 시장의 우상은 잘못 만들어진 언어와 같은 인간 상호 교류와 접촉에서 생기는 우상이고, 극장의 우상은 철학과 그릇된 직명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생긴 우상으로 극장의 각본처럼 궤변, 아리스토텔레스, 스콜라 철학자들과 그보다 더 조잡하고 기괴한 경험, 연금술사들과 자성론의 길버트, 한마디로 미신, 피타고라스 학파, 플라톤 학파, 파라셀수스 학파인 것입니다. 자연의 해석은 경험으로부터 공리를 추론하고 공리로부터 새로운 경험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보고 학문의 진보를 가로막는 대표적 15가지를 열거합니다. 실질적 학문 연구의 짧은 시간, 자연철학의 소홀, 자연철학 연구자 저금, 연구 목표 부재, 연구 부실, 허영과 편견, 고대의 것 숭상과 거장에 대한 맹목적 추종, 역사적 결과물에 대한 과한 칭찬과 칭찬 조장, 요망한 학설 맹신, 미신과 종교적 맹신 및 무절제한 열광, 학교 등의 부실한 운영, 학문 진보 이룬 성과의 부실한 보상, 절망감과 자포자기 등입니다. 가설의 수립과 검증 과정은 열을 들어 설명하는데 열의 존재표, 열의 부재표, 열의 비교표를 설명한 후 열의 본성에 대한 귀납적 추리를 시작합니다. 열의 형상의
배제 혹은 제외되어야 하는 본성들의 사례를 들고 열의 본성은 운동이라는 결론을 수확합니다. 지성과 감각을 자극하고 불량한 성질을 잡아주는 것으로 다른 사례에 비해 이론적으로나 실용적으로 가치가 매우 큰 사례인 특권적 사례는 무려 27가지를 언급하며 자세히 설명합니다. 추상성과 사변적인 것을 버리고 오로지 실험에 의한 경험을 주장하는 대목인데 너무도 광범위하여 어떤 부분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가볍고 견고하지 못한 편자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야인들이 로마 제국을 침범해 인간의 학문이 난파되었을 때 살아남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번역자인 진석영 교수는 베이컨의 한계를 3가지 이상으로 정리합니다. 귀납 추론의 정당화의 근거를 제시 못하는 등 참된 귀납법이 대단히 모호하고 당시 이미 발표된 케플러의 제1법칙인 타원 궤도의 법칙을 몰랐던 것으로 그것을 예로 들며 과학에서 가설이 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물리학에서 수학이 하는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입니다. 또한 그리스 철학이 실험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것을 공격한 것은 히포크라테스 의학파가 관찰과 경험을 중시했음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사상과 철학이 서양의 정신을 이끄는 모체라면 베이컨이 열어젖힌 근대의 과학적 사고와 실험 정신은 오늘날의 과학 발전의 시발점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첨단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신세계는 진정한 개선이나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질 문명의 혜택이 인류 전체로 뻗어가지 못하고 세상 곳곳에 전쟁과 기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오히려 지역, 인종, 종교, 언어 등에 대한 차별은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베이컨이 그렇게도 주장한 자연의 법칙인 연력학 제1, 2 법칙은 제한된 에너지 가운데 유용하게 쓸만한 에너지는 한계가 분명함을 보여줍니다. 이 책이 나온 지 4세기가 다 된 지금 우리는 맹렬한 속도의 과학 발전보다는 휴머니즘적 인간과학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이컨이 강조하는 귀납법은 비연역 추론으로 전제들이 아무리 참이라도 결론의 참을 보장하지 못하는 추론입니다.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자나 컴퍼스를 가지고 직선이나 원을 그리는 것과 같은 학문의 진보를 역설하고 있지만 그렇게 완벽한 형상보다는 오히려 울퉁불퉁하더라도 손으로 그리는 것이 더 정겹고 인간적인 매력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조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융합으로 어차피 예상된 결론입니다. 로마에서 이루어진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융합이었다면 이제는 제2의 융합이 필요할 때입니다. 탐욕과 이데올로기에 갇힌 이기적 인간성을 뒤로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려면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느라 쓸데없는 힘을 소비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방향성 없는 진화론을 넘어 삶의 진정한 개선이 무엇인지 세상의 지성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천할 것을 기대합니다. 기관, 인간의 정신적 에너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 저작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그에 반한 신기관, 새로운 기관, 이런 제목으로 프란시스 베이컨이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읽을 때 뭐 이런 책이 다 일지 생각했지만 읽을 때는 정말 재미있고 어떤 지식과 사상과 철학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이런 것이 있어서 약간의 지적 희열을 느낄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만 신기관 프란시스 베이컨의 훌륭한 고전이라 생각하고 추천합니다.